1447년 한 화가가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에 이름을 남긴 21명 중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린 화가는 살아남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걸작 목류도원도.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단 3일 만에 비단 위에 펼쳐낸 천재 화가 안견. 당대 최고의 문인 21명이 이 그림 뒤에 찬사를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그들 중 6명의 목이 달아나거나 사약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림을 그린 안견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화가는 어떻게 그리고 왜 살아남았을까요? 이처럼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견, 생물년 미상. 충청남도 서산 지곡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자에 대해 역사는 놀라울 만큼 적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태어난 해도 죽은 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이 남자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뿐입니다. 안견은 세종시대의 도화원에 들어갔습니다. 도화원은 조선의 궁중화가 관청으로 왕실이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 관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안견은 종육품선화라는 직책으로 시작했습니다. 궁중 화가 중에서도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 화가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안견은 정사품 호군까지 올라갑니다. 궁중 화가가 정사품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육품에서 정사품이면 6단계를 뛰어넘은 셈입니다. 세종이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견의 그림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화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화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안견 역시 중국의 명화들을 두루 섭렵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화풍의 장점을 취하되 자신만의 것으로 녹여냈습니다. 산봉우리를 뭉게구름처럼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법, 나뭇가지 하나에도 생동감을 불어넣는 필치, 담백한 먹의 농담만으로 삶과 물과 하늘의 깊이를 표현하는 그의 화풍은 하나의 유파를 이루었습니다. 안견파. 그의 화풍을 따르는 후대 화가들이 조선 전기 화단을 약 150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꾼 인물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이용.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특별한 왕자였습니다. 서예와 시문, 그림에 모두 뛰어나 당대의 삼절이라 불렸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끊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인왕산 기슭 비해당이라는 거처에서 만권의 장서와 수천 점의 서화를 소장하며 예술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왕자. 그의 눈에 안견이 들어왔습니다. 안평대군의 후원은 안견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안견은 안평대군이 소장한 수천 점의 고화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옛 대가들의 분놀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화가를 넘어섰습니다. 예술로 연결된 동반자. 비해당에서 열린 시회와 감상 모임에서 그들은 그림과 시와 글씨를 나누며 조선 최고의 문화를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이 붓을 들 때 그의 형은 활을 들어 짐승을 사냥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안평대군의 바로 위 형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두 왕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우가 비해당에서 서화를 감상하고 시를 짓는 동안 형은 힘과 권력의 세계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1447년 음력 4월 20일 밤, 안평대군은 꿈을 꿨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안평대군은 어딘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안개가 피어올랐고 어느 순간 거친 바위와 기암절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험난한 길을 헤치며 나아가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세상. 맑은 물이 흐르고 작은 초막 위로 폭포가 쏟아지는 곳. 현실에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무릉도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안평대군은 이 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안견을 불러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본 그 풍경을, 그 경이로운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달라고.
안견은 붓을 들었습니다. 왕자의 꿈이라는 누구의 눈으로도 본 적 없는 풍경을 비단 위에 펼쳐야 했습니다. 말로 전해 들은 꿈을 그림으로 옮긴다는 것, 그것은 상상을 넘어 창조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세로 38.7cm, 가로 106.5cm의 비단 가로 두루마리 위에 먹과 엷은 색만으로 그는 현실에서 이상향까지의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평탄한 현실 세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너머로 험준한 기암절벽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을 지나면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이상향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점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며 현실에서 꿈으로의 여행을 경험하게 합니다. 단 3일, 안견은 사흘 만에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목류도원도, 꿈에서 논이뤘던 무릉도원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왕자의 꿈을 3일 만에 비단 위에 펼쳐낸 이 작품은 한국 회화사상 최고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산수화 역사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 그림을 안견은 확인된 유일한 진작으로 남겼습니다. 안견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림은 여러 점이 있지만 그가 그렸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점뿐입니다. 안평대군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그 세계가 비단 위에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발문을 써서 꿈의 내용과 그림 제작의 경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찬사의 글을 남겨달라고. 지편전 학사들, 조정의 대신들,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과 학자들이 이 그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21명의 당대 최고 문인들이 이 그림 뒤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곧 자신의 사형 선고가 될 줄은. 목류도원도는 그림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안견이 비단 위에 펼쳐낸 이상향 뒤로 길게 이어지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만 약 20m. 그 위에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줄줄이 찬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안평대군이 직접 발문을 쓰고 시 한 수를 덧붙였습니다. 꿈의 내용과 그림을 의뢰한 경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21명의 문인이 저마다 붓을 들었습니다. 신숙주, 정인지, 최항, 서거정, 김수온, 지편전의 핵심 학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좌의정 김종서도 글을 남겼고 성산문, 박팽년, 이계 같은 젊은 수재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연, 송처관, 김담, 고득종, 강석덕, 박연, 윤자운, 이예, 이현노, 최수, 그리고 승려 천복 만우까지 총 23편의 찬사가 하나의 두루마리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한 폭의 그림 앞에 모여 글을 남긴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대신부터 학문의 최전선에 선 젊은 학자까지 이 두루마리 하나가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비해당에서는 시회가 열리고 명화 감상이 이어졌습니다. 인왕산 기슭의 그 저택에서 문인들은 서로의 글을 읽으며 감탄했고 안견의 그림 앞에서 복숭아꽃 핀 이상향을 함께 꿈꾸었습니다. 세종치세의 찬란한 문화가 한 점의 그림 위에 응축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평대군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안평이 붓과 먹으로 명망을 쌓을 때 수양은 활을 들어 짐사승을 사냥하며 무인의 기지를 키웠습니다. 안평이 문인들을 모아 시를 지을 때 수양은 한명회라는 냉혹한 참모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한 동생과 권력을 갈망한 형. 두 왕자의 길은 처음부터 달랐었습니다. 목류도원도가 완성된 1447년, 세종은 아직 살아있었고 조선의 문화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인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은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인 1452년에 승하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것은 문종의 아들, 겨우 12살의 단종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앉은 옥좌. 그 주변으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벌어졌습니다. 안평대군은 문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고 수양대군은 무력과 모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두 왕자를 중심으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칼은 언제나 주저하지 않는 쪽이 먼저 뽑는 법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수양대군이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계유정난.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밤을 틈타 좌의정 김종서의 사절을 급습했습니다. 70세의 노대신 김종서, 육진을 개척하고 북방을 평정한 조선의 기둥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몽유도원도 뒤에 찬사의 글을 남기기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양대군의 종 이문이 내리치는 철퇴였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종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을 가로막을 수 있는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제거되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 아래 비명이 잇따랐고 아침이 밝았을 때 조정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칼끝은 자신의 동생을 향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겨우 8일 뒤 음력 10월 18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서 36살의 왕자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서예와 시문과 그림의 삼절이라 불렸던 사람, 만 권의 책과 수천 점의 서화를 곁에 두고 살았던 사람, 비에 당해서 문인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안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 몽유도원도의 주인이자 그 꿈의 주인공이었던 사람, 그가 마지막으로 손에 든 것은 붓이 아니라 사약잔이었습니다. 힘이 빠져가는 의식 속에서 안평대군은 다시 한번 꿈을 꾸었을까요? 6년 전 그날 밤처럼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에 험준한 기암절벽을 넘으면 나타나는 맑은 시내, 초막 곁에 기다리는 빈배 한 척. 다시는 깨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 꿈을. 그러나 피바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456년 수양대군은 이미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안에는 여전히 어린 단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를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거사를 꾀했습니다. 이들은 몽유도원도 뒤 두루마리의 이름을 남겼던 바로 그 젊은 학자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안평대군의 비에 당해서 붓을 들어 이상향을 칭송하던 그 손으로 이번에는 거사 계획을 적었습니다. 단종 복위운동. 그러나 거사는 발각되었고 이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안평대군의 꿈에 찬사를 남겼던 손이 형틀 위에서 꺾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몽유도원도 뒤 두루마리의 이름을 남긴 21명. 그중 김종서는 계유정난의 철퇴에 쓰러졌습니다. 이현노 역시 정난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림의 주인이자 꿈의 주인공 안평대군은 교동도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는 단종을 지키려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21명 중 6명이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상향을 찬미하던 글이 새겨진 두루마리, 그 위에 적힌 이름들 옆으로 핏빛줄이 하나씩 그어져 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조선판 데스노트라 불렀습니다. 그림에 이름을 남기면 죽는다는 저주 같은 우연.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21명 중 유독 한 사람, 그림을 그린 화가만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찬사의 글을 남긴 문인들은 죽고 정치적 편을 바꾸고 처형당하고 유배를 갔는데 그림을 그린 안견은 어디에서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의 피바람 속에서도 사육신의 처형 목록에서도 그 어떤 숙청의 기록에서도 안견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글을 쓴 문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린 화가는 살았습니다. 도대체 안견은 어떻게 이 피바람을 피해간 것일까요? 글을 쓴 문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린 화가는 살았습니다. 도대체 안견은 어떻게 이 피바람을 피해간 것일까요?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몽유도원도 뒤에 찬사의 글을 남긴 21명은 대부분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고위 문인이자 대신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좌의정이었고 성삼문과 박팽년은 집현전 학사였으며 이계 역시 조정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한마디가 정치적 무게를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세력이었습니다. 반면 안견은 도화원 소속 궁중화가였습니다. 종 육품 선화에서 정사품 호군까지 올라간 파격적인 인물이기는 했지만 그의 관직은 어디까지나 기술직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지 조정에 나아가 국사를 논하는 것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안견은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붓을 든 사람은 살고 글을 쓴 사람은 죽었습니다. 기술자는 살아남고 권력을 가진 지식인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는 안견이 살아남은 데에 놀라운 우연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서화 수집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만 권의 장서와 수천 점의 서화를 소장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용매묵이라는 매우 귀한 먹도 있었습니다. 안견이 이 용매묵을 탐내어 몰래 가져가려다 발각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일로 안견은 안평대군의 눈밖에 났고 이후 안평대군의 곁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소한 사건이 안견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안평대군과 거리가 벌어진 안견은 계유정난이 터졌을 때 안평대군의 측근으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견이 1453년 음력 10월 10일 그날까지도 안평대군의 비해당을 드나들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그 역시 연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싼 먹 하나를 탐낸 것이 오히려 화를 피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 냉정한 현실에 있습니다. 세조에게도 안견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1464년 세조 10년의 기록을 보면 안견이 중국에서 온 사신을 위해 묵죽도를 그렸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안견은 여전히 궁중화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세조는 그의 재능을 외교 무대에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측근이었던 화가를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견은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붓만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의 생존 조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도구가 되되 권력의 동반자가 되지 마라. 안견은 안평대군의 예술적 동반자였지만 정치적 동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경계선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찬문을 쓴 21명 중 살아남은 건 안견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독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출세까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신숙주입니다. 그는 집현전 학사로서 안평대군과 교류하며 몽유도원도에 찬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계유정난이 터지자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이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 신숙주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세조 치하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쉽게 데쳐지는 녹두나물에 그의 이름을 붙여 숙주나물이라 불렀다고 전합니다. 기록상 19세기 이후에야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민간의 분노가 오래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견과 신숙주, 둘 다 안평대군의 곁에 있었고 둘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견은 정치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살았습니다. 신숙주는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편을 바꿨기에 살았습니다. 같은 생존이 돼 하나는 무관함이고 하나는 변절이었습니다. 안견은 그 뒤로도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세조에서 성종시대까지 그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460년에서 1470년 사이 어느 날 조선 최고의 화가는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생몰련 미상, 이름을 남긴 걸작은 단 한 점.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화풍, 안견파는 이후 약 150년간 조선 화단을 지배했습니다. 왕자의 꿈을 3일 만에 비단 위에 펼쳐낸 그 손끝의 기억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안견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 정변을 일으킨 수양대군, 세조는 과연 편안했을까요? 왕위를 차지한 수양대군 세조. 그는 조선의 7번째 왕으로서 약 14년을 다스렸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의 목을 베어가며 얻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 위에서 세조가 마주한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1457년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만 19세였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할 아들이 20에도 채 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세조는 또 하나의 죽음을 결정합니다.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들을 잃고 조카를 죽였습니다. 의경세자는 훗날 덕종으로 추존되지만 살아서 왕위에 오른 조카는 주종으로 추존되지만 살아서 왕위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피로 쟁취한 왕자를 아들은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조의 몸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록은 세조가 심한 종기와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국보 세조의 어의에는 피고름 자국이 선명하게 배어 있습니다. 왕의 옷에 스며든 피고름, 그것은 어떤 기록보다 생생한 증거입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 자리에 종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야사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그 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었고 몸은 썩어갔습니다. 1468년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이었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무능한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호패법을 시행하고 경국대전에 토대를 놓았으며 불경 간행에도 힘을 쏟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좌에 앉기 위해 치른 대가의 목록은 길었습니다. 형제의 피, 조카의 목숨, 충신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몸까지. 누구도 인과응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장남이 20살도 되기 전에 죽었다는 기록, 왕의 옷에 피고름이 배어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백성들이 죽은 왕비의 저주를 믿었다는 기록. 세조도, 안평대군도, 찬문을 쓴 문인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견이 3일 만에 그린 그 그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세조도, 안평대군도, 찬문을 쓴 문인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견이 3일 만에 그린 그 그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나라현 텔리시, 텔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중요 문화재 회화 제1152호.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그림이 다른 나라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다를 건넌 것은 임진왜란 때로 추정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경기도 고향 대자함에서 약탈했다는 설, 왜군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가 전리품으로 반출했다는 설,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 그림이 주인의 나라를 떠나 40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2023년 12월 한국의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가 텔리대학과 환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은 중요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이 그림은 법적으로 일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구체적인 반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견이 남긴 그림 가운데 진짜 안견의 손끝에서 나왔다고 확인된 작품은 이 몽유도원도 단 한 점뿐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진작이 수장고 속에 장들어 있습니다. 안견이 3일 만에 비단 위에 펼쳐낸 왕자의 꿈. 그 꿈은 579년이 지난 지금도 바다 건너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